한국에서는 10년이나 1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됐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에 더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서 현재 65세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5명 중 1명이 노인으로 불리는 사회가 된 건데요. 이런 인구 구조 변화가 일자리, 의료, 연금 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필요한 대응책은 어떤 게 있을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경록 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 일본 지역학부의 이창민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이정호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다고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024만 명을 돌파하면서 전체 인구의 20%를 넘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국민 5명 중에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건데요. 초고령 사회 진입이야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거지만 문제는 그 속도가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데 17년이 걸렸는데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는 겨우 7년밖에 안 걸린 겁니다. 이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같은 고령화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져서 2049년에는 노인 인구만 2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이렇게 유독 빠른 이유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60년대하고 70년대 초에는 거의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25만 명 수준이니까 거의 4분의 1이 태어났죠.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고령화 속도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전국 평균이 한 0.7 정도 되는데요. 부산이 0.97%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정도 고령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도시라고 이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별로 고령화의 차이가 나타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인구의 이동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고요. 그다음에 나이 든 인구가 유입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앞으로 일어날 일 중에 하나는 고령화 속도가 전체적으로 빨라지면서 지역별로 편차가 쫙 생기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고령화 속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에 넘어가는데 딱 한 24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록인데 우리가 이 기록을 갱신하기 전에 그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한 35년 정도 걸렸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좀 이 고령화 속도가 빠른 데는 인구 구조적인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베이비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베이비붐 세대의 피크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47년생부터 49년생 한 3년 정도 한 해 한 250만 명씩 태어났고 2차 베이비붐 세대가 1971년생부터 74년생까지 한 4년 정도 그때도 한 150만 200만 정도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베이비붐의 그 피크 기간이 한 4년 정도로 짧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한 9년 동안 700만 명이 지금 현재 고령 세대로 이제 매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거기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1964년생부터 74년생까지가 2차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11년 동안 한 900만 명 정도가 고령 인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가속화 될 것이라서 이대로 가게 되면 한 20년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2045년이 되면 우리가 일본보다 고령화가 더 앞서게 되고 압도적으로 세계 1위
이 고령국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인의 기준 나이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정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삼는 관행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18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독일 제국의 지도자였던 비스마르크는 세계 최초의 공적 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로 설정했습니다. 당시의 평균 기대 수명이 40세에서 50세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제법 높은 기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1916년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로 하향 개정했고 이것이 서서히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세기 중반 유엔과 WHO는 노인 인구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해서 그 기준점을 65세로 잡았고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영국 역시 관련법을 정비하면서 연금 지급 연령을 65세로 설정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81년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을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면서 노인 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0살을 넘어선 현재 과연 여전히 65세가 노인의 기준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우리 정치권에서도 오래전부터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별다른 대책 없이 당장 내년부터 노인 기준 연령을 75세로 상향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연금과 의료비 지원, 교통비 혜택 등이 모두 10년 뒤로 밀리게 됩니다. 65살을 기준으로 노년 계획을 세웠던 베이비 부머들은 한순간에 크나큰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정년도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 근로자의 법적인 정년은 60살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노인 기준 연령만 상향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정년 퇴직 이후에 10년이 넘는 시간을 급여도 없고 노년 혜택도 없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버텨야 하는 겁니다. 이는 특히나 보유 재산이 적은 저소득층들에게는 생사의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행 65세 기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국가 재정에 크나큰 부담을 떠안기게 됩니다. 저출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인구 구조는 이미 역피라미드 형태가 됐는데 이제 인구가 적은 세대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노년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암울한 상황에 몰릴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노인 기준 연령이 상향될 걸로 보시는지, 상향된다면 몇 살이 될 것 같은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네요. 제 주변에 이제 물어보면은 대략 한 70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라는 그룹에 속하기 싫어서 한 75세 정도 돼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간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떤 제도 하나를 바꾸는 데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복지 관련된 제도에서 거의 이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 한 50% 정도 되고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 한 30%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나 사람들이 공감은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의 혜택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사실 한국하고 똑같이 65세 정도부터 이제 고령자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심리적 기준이 75세부터 노인이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게 언제 바뀌었냐면 2008년에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 제도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69세까지는 보통 자기 부담 비율이 한 30% 됩니다. 그리고 70세부터 74세까지가 20%, 75세가 넘어가야지 10%만 부담하게 돼서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75세 이상 된 사람들은 전 국민이 십시일반 모아서 같이 이제 부담을 하고 적어도 74세까지는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즉 일을 계속하면서 낼 수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라. 이런 게 지금 일본의 전반적인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 방향성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75세부터가 노인이고 75세까지는 일하는 게 당연한 사회가 지금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조금 이따 일본처럼 일손부족이 시작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형태로 제도가 바뀌고 노인에 대한 심리적인 기준도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정도만 얘기를 나누는데도 야, 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적인 면에서요. 그럼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 KDI가 이렇게 전망하는 것을 보면은 2040년대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거의 0.4%대로 보고 있습니다. 2050년대를 넘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이나 이런 부분의 재정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문제하고요. 일본에도 이제 실버 민주주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실버의 투표 유권자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제 복지 혜택을 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알고 있으면서 적자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GDP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자본, 그다음에 인구 이 부분 때문에 떨어지는데 GDP 성장률을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생산성입니다. 그게 혁신인데요.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대부분 혁신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젊은 인구가 떨어질 때 과연 이 사회의 혁신성을 어떻게 유지할까 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일단 사회적 지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일본의 의료보험의 급부의 60% 이상을 고령자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고령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고령자 의료비의 80%가 입원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의 지금 사회보장 지출이 매년 연간 GDP의 25%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 3분의 1이 의료비,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이 연금입니다.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뭐 저출산 정책도 하고 나머지 모든 사회보장 정책을 하는데 그 나머지 모든 사회보장 정책 안에서도 급속하게 지금 늘고 있는 게 뭐냐면 개호 비용입니다. 개호가 뭐냐면 파킨슨이라든지 치매 환자 같이 이제 나이가 들면 케어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 급부인데 일본에서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게 바로 이 개호 서비스 급부거든요. 생산 고용이 줄어들었을 때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유탄을 맞는 게 어디냐면 지방입니다. 지방 소멸이 시작되면서 사회 전체적인 투자 감소, 소비 위축이 같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제 투자 감소, 소비 위축은 장기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마이너스 스파이럴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재정정책, 금융정책, 통화정책을 쓰더라도 이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인구가 감소하면 벗어나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의료비라든지 아니면 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노년 인구에 대한 부담금.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늘어난단 말이죠. 이렇게 고령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감당해야 하는 노년 인구수 역시 지난해 27.4명이었는데요. 2072년에는 104.2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나고요. 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장 타격을 받는 것이 국민연금 재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체계 문제점 어떻게 짚어보시겠습니까? 결국 이제 모수 문제와 구조 문제 이렇게 봅니다. 모수 문제라는 것은 보험료율을 얼마를 해야 될까, 연금을 받는 시기를 언제로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연금을 언제까지 납입을 할까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이고요. 구조 문제는 일본에서 이제 그걸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을 통합을 한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조금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고령화율이 높아진다고 할 때 그만큼 연금 수령, 이제 매년 수령할 때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약간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이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로라면은 2040년이면은 이제 재정 부분이 이제 균형이고 2041년부터 적자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아직은 서구 사회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보통 한 보험료율이 18% 정도 되는데요. 현재 한 9%니까요.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연금 수령 연령도 높아져야 할 것인데 수령 연령이 높아지려면은 정년 문제가 또 이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빨리 이제 사실은 개혁이 돼야 되고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제도에 관해서는 거의 선진국 못지않게 잘 갖춰져 있는데 이게 오퍼레이션 되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퍼레이션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이렇게 균형되게 가져가는 것. 이게 현재 이제 연금 체계의 개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연금 개시 나이가
5년인가? 네네. 그때마다 이렇게 5년에 한 살씩 늦춰지고 그렇죠? 있죠. 2013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전에는 연금 수급 연령이 60세였고 그때부터 이제 5년에 한 살씩 늦춰져서 2033년이 되면 65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3세죠. 국민연금 재정축의 전문위원회에서 지금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 2038년부터 다시 5년에 한 살씩 늦추기 시작해서 2048년에 68세까지 높이는 게 어떻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처음 퇴직하는 연령이 보통 50세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지만 뭐 이런저런 또 일을 하면서 한 55세나 56세 정도까지는 일을 하죠. 그렇게 치면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라고 하면 10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사실상 지금 일본에서는 70세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년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일하는 기간을 늘림으로 해서 보험 납부 기간도 늘어나고 수급 개시 연령은 늦춰지고 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 개혁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이 큽니다. 지금 기초연금 제도 손질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그리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 등을 이렇게 합산해서 월 소득 인정액을 이제 산출을 해내는데 이것이 선정 기준보다만 적으면 수급 대상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소득 하위 70%라는 이 목표 수급률을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 매년 선정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왔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일단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러프하게 가정을 했을 때 산술적으로는 독거노인이 혼자서 한 달에 월 무려 437만 원을 벌어도 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같은 조건을 맞벌이 노인 부부에게 만약 적용을 하게 된다면 월 소득이 745만 원이 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상태인 거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과연 합리적인 기준점이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 736만 명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무려 26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88년에 국민연금이 도입되다 보니까 그 이전의 분들은 공적연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한국동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겪은 세대가 너무 이렇게 무방지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이라는 것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기초연금처럼 모두에게 지급하는 건 그렇고 한 70%까지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이 사실은 두 군데에 걸려 있는 것이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 이 두 부분하고 다 충돌이 되어서 이 부분을 감액하고 하다 보니까 제도들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이제 임의가입으로 넣으려는 사람들도 야 이거 괜히 내 국민연금 넣어가지고 차라리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되지 이런 이제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이 도입되기 전에 어떤 고령자분들, 노인분들이 이렇게 지금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조금 한시적 혹은 경과적인 그런 연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제도를 이제 정말 다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연금 체계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우선 뭐 한국 같은 경우 우리 이제 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좀 따로 떼놓고 이제 공적연금을 보면 기초연금이 있고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소득 하위 70% 정도 되는 사람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 그 재원이 전부 다 세금으로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월 소득액의 한 9% 뭐 이렇게 내고 나중에 이제 59세까지 내고 65세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2033년이 되면 65세가 되니까요. 65세가 되면 연금을 수급하는 이런 형태인데 일본도 예전에는 우리랑 비슷했습니다. 예전에 직역연금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이제 개혁을 하면서 이걸 후생연금으로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심플하게 지금 공적연금이 이제 두 개 층 있는데 밑에가 이제 우리랑 똑같이 기초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에가 이제 후생연금인데 일본의 기초연금은 우리의 기초연금과는 달리 보험료를 냅니다.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월 16,980엔 납부해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받을 때는 65세가 되면 월 6만 8천 원 정도를 받습니다. 2층에 있는 후생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월 소득액의 곱하기 18% 정도 보험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부담이 크고 나중에 이제 65세가 되면 보험을 노령연금을 수령을 하는데 사실상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70세부터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하고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연금 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아는데 이게 참 안 돼요. 이게 필요한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기초연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지금 이제 기초연금의 대상이 너무 폭넓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상을 좀 줄이면서 그다음에 정말 이제 그 빈곤층에 있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노인들에게 급여액을 늘리는 방안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향은 적자액을 국가가 이제 계속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적자액을 도대체 세금으로 얼마만큼 국가가 부담해야 될지 하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기초연금하고 이제 적립형 형태의 국민연금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은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불확실성은 기초연금 부분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구조적인 계획이 좀 이루어져야 국가가 지속 가능한 면에서 좀 더 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시장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 연금 개시 연령 연장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세대 갈등 요인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일본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위 말하는 고령층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버블기를 포함해서 일본의 가장 전성기의 자산 축적에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그 현금 자산의 한 70% 이상을 70대 분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뭐 주가가 상승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신이사 제도 같은 거 생기면서 주식 투자 뛰어들긴 했지만 사실 일본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소득세를 내게 되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세금은 또 많이 내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일본은 소득세보다 소비세가 조세 저항이 훨씬 적습니다. 차라리 소비세를 걷는 게 젊은 층이든 노년층이든 공정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요. 일본의 단카이 세대들을 이제 도망치는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복지 혜택은 다 받고 재정의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넘기고 자기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간다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세대 갈등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나왔던 영화인가요? 75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화가 보면은 이제 일본의 젊은 청년이 이제 총으로 고령자들을 다 쏘아 죽이고 나서 이제 자기도 자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75세부터 이제 안락사에 관한 법을 이제 추진한다는 것이 이제 75 플랜이라는 것인데요. 75歳以上の高齢者に死を選ぶ権利を認め支援する制度通称プラン75が今日の国会で可決されました。政府に求める国民の声が高まっていました。 일본처럼 이제 화합을 중요시하는 데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 내부의 어떤 세대 갈등은 꽤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참 재취업이 어려운 곳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고용 시스템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법적 정년은 60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고용안정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기업이 취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선택지가 3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정년을 아예 없애는 선택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계속 고용 이 조치라는 걸 취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고용이 뭐냐면 임금은 한 70%나 뭐 80%, 뭐 60% 이렇게 삭감을 하는 대신에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1년 단기 계약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노동자가 원하면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1년에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취업 기회 고용 의무 조치라는 걸 기업이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원할 경우에는 70세까지도 그 기업에서
단년 계약으로 계속 고용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근데 이게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 정부에서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기업에게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정년을 연장하고 한 게 아니라 기업의 수요가 먼저 발생하고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먼저 논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고용 조치가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고,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90% 이상의 기업들이 다 계속 고용 조치를 취하거든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이 원해서 70세까지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사실상 정년이 70세까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년 연장 아니면 또 그 고용을 좀 연장하는 정년의 방식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고령층 소득 문제에는 훨씬 더 도움은 되겠죠. 제가 일본의 사례를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일본도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회사 측에서 오히려 더 70세가 넘더라도 좀 일을 해달라. 그래서 일본이 지금 64세에서 65세 같은 경우는 이 고령자 취업률이 70%가 넘고 65세부터 70세까지는 50% 정도 되고 심지어 70세가 넘어도 2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수요가 있는데 문제는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는 제너럴리스트라서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해서 하긴 하는데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사내 실업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본은. 정사원은 정사원인데 회사에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출근해서 앉아있다가 퇴근하는. 우리도 그러죠. 네, 대략적으로 지금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한 사내 실업자 숫자가 5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회적 비용이죠. 다만 이걸 사회적 비용으로 볼 건지 아니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또 세이프티넷이거든요. 이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면 그게 오히려 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논쟁은 지금 일본 내에서 있습니다. 예. 그러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노동시장이 다른 서구 사회 노동 혹은 선진국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제 55세에서 64세 이게 그 비정규직 노동시장, 주된 시장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는 노동시장인데요. 저는 이제 이쪽의 노동시장을 저는 중고차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중고차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중고차라는 것은 정보비대칭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중고차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평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게 60세 정도 정년이 있다 보니까 이쪽의 노동시장에 관한 여러 서베이 데이터는 풍부한데요. 60세 이상을 넘어가면은 그 노동시장에 대한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이 60대 이상의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데이터 인프라 구축 이 부분을 저는 꼭 좀 이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 재취업이 워낙에 안 되고 어려우니까 돈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창업을 해버려요. 조그만 식당을 하는데 아무 경험 없이 식당을 한다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아서 그것도 다 안 되고 막 이런데 참 안 되거든요. 이게 고용 재창출이라는 게. 고용 재창출을 저는 구체적인 안을 참 만들어낸 건 정말 어려운데 본질적인 측면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정부가 계속 고민하는 것도 노인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때 만들어진 일자리가 질이 어떨 것인가, 정말 원하는 일자리일까. 결국에는 사실은 일자리라는 것은 노동 수요를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한 인력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행정 측면에서 성과 측면에서 공공근로처럼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은 이 초고령 사회에서는 적합한 것 같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 수요가 먼저 발생하고 제도가 뒤따라와야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수요하도록 압력을 넣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참 이게 저희가 3, 4년 뒤에 일어날 거를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모두가 비슷한 강도로 느끼면 참 좋은데 다들 지금 당장 3, 4년 뒤에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 지금 당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너무나 좀 안일한 측면이 가장 안타깝고요. 미리 좀 뭔가를 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초고령 사회에서 산업 구조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이제 그 CES에서 1월달에 있었던 데에서도 보면은 AI가 가장 모두 다 AI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창업한 마크 레이버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은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했는데요. 핸디캡을 이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고령자들입니다. 잘 안 들리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이테크 시장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의외의 고령 사회하고 많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90년대 고령 사회에 들어갈 때 이런 AI의 브레인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이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장난감 같은 로봇 수준을 하다가 이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AI와 하이테크가 결합되게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결합해서 고령 사회를 극복하느냐, 그리고 관련된 산업을 좀 촉진시키는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고요. 20년 후, 그러니까 2045년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매일경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표 분석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요. 한국의 고령사회 대응 수준은 OECD 38개 국가 가운데 25위에 해당합니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 정보화 수준, 돌봄 보장성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평균 소득 수준과 GDP 대비 노령복지 지출 그리고 노인 행복 순위에서는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층 경제활동의 참여 비율은 높긴 하지만 소득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이 일자리의 수준이, 그러니까 임금 수준이 좀 낮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는지, 정책이나 방안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당장 시급한 우리나라의 어떤 과제, 64년생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4년생부터 74년생까지가 우리나라 인구 한 900만에서 1000만 정도 되는데 2029년부터 고령층이 되죠. 그러면 매해 거의 100만 명씩 고령층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충격이죠. 사회보장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노동인구 감소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64년생이 은퇴하는 시점부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게 지금 불과 이제 한 4년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지금 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후 준비가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자기 책임의 시대로 자꾸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의 시대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사적연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사적연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부분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내가 계속 일자리를 적어도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한 65세 최소 그 정도까지는 이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의 전문성을 어떻게 키워갈 것이며 내가 한 40대나 이런 때 접어들어서 다시 내가 나의 인적 자본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것. 이런 부분들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초고령 사회, 이제는 미래가 아니고 당장의 현실이 됐습니다. 변화에 따른 다양한 과제들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경제 토크쇼 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